말을 버벅거리거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발음이 좀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거나 들으시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당시에 17살이었던 줄리안 케프케라는 여성분이에요. 줄리안 케프케. 제가 얼굴을 보시면 좀 옛돼 보이지 않아요? 17살이었습니다. 이분은 당시에 고등학생이었고요. 페루의 리마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줄리안 케프케. 17살 고등학생 소녀예요. 페루에 살고 있는. 이 소녀가요, 1971년 12월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죠. 12월 24일 이 페루 리마 국제공항에서요, 페루 리마라는 곳의 국제공항에서 엄마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페루 푸칼팟이라는 곳에서 혼자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12월 24일 날 서울에 엄마랑 딸이 살고 있어요. 근데 부산에 아버지가 혼자 일을 하고 계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러니까 이 엄마랑 딸이 이제 부산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려고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같은 나라 안에서 아버지를 보러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탄 거죠. 당시에 탄 비행기는 렌사항공 508편 비행기였고요. 이 비행기는 오전 11시 56분 승무원과 승객 총 다 해서 92명을 태웠습니다. 이 비행기에 92명. 그리고 국제공항을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국제공항에서 출발을 하긴 했는데 국내 항공이었어요. 국내 항공.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비행기 타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행 시간이 오래 안 걸려. 우리 서울에서 부산 갈 때도 1시간이면 가거든요. 비슷해요. 당시에 이 비행 시간도요, 1시간 정도였습니다. 출발지에서 1시간 정도 타고 가면 아버지가 있는 곳에 도착하는 거야. 출발을 11시 56분에 했어요. 그리고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1시였습니다. 그런데요, 비행기가 출발한 지 4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2시 36분경 이 비행기가 아마존 지역을 지나던 중에요, 갑자기 이 비행기 기체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1시에 도착인데 12시 36분경에 갑자기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에요, 이 비행기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이 비행기가요, 벼락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 비행기 연료 탱크 있죠? 이 비행기의 연료 탱크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실제 사건이에요,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국내 항공 비행기에서 항공을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가 벼락을 맞으면서 비행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 렌사항공 508편은요, 당시에요, 6,400m 공중을 달리고 있었어요. 날고 있었어. 6,400m 높이의 하늘을 날고 있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6,400m 상공에서요, 이 비행기가요, 폭발했어요. 하늘에서 비행기가 뻥 하니 폭발한 거야. 그리고 이 비행기는 바로 아마존에 그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대로 추락했어요. 불이 붙은 채로. 상공에서 폭발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고는요, 페루 전역에 특종으로 보도가 됐고요. 페루 정부에서는요, 아마 승객들을 포함해서 승무원, 그래서 전원 92명 다 전원 사망했을 거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6,400m 상공에서 비행기가 폭발하고 추락했어요. 당연히 다 죽었겠지. 다 죽었겠지 라고 추정을 하고 이 정부에서도 전원 사망으로 보도를 때린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버지 어떡할 거야? 이 아버지, 부산에 혼자 있는 아버지, 그 지역에 혼자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일하고 있던 이 아버지, 이 아버지는 자기한테는 와이프랑 딸이 전부인데 다 잃은 거잖아요. 지금 이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이 비행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 사고 현장은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요. 기체들은 널려 있고 막 비행기체들 막 탄 것들 다 부스레기들 다 널려 있고, 시체들 그 50명이 넘는 90명이 다 추락했잖아. 시체들 다 막 진짜 내장 다 튀어나와 있고 막 다 잘려 있고 팔다리 막 그런 상태에서요, 어느 한 여자가 눈을 뜹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비행기 사고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기체들은 다 널려 있고, 시체들도 다 널려 있고, 주위에는 온통 숲밖에 안 보이는 이런 곳에서 한 여자가 눈을 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줄리안 케프케라는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에서요, 공중 폭발을 했습니다. 6,400m 상공에서 공중 폭발을 하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6,400m 상공에서 추락을 했어요. 비행기가 아마존으로 이렇게 추락을 했어. 그런데 줄리안 케프케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눈을 떴어요. 심지어 더 대박인 거는 뭔지 알아요? 거의 안 다쳤어. 거의 안 다쳤어. 그냥 살짝 허벅지 부분에 살짝 찢어진 정도? 지금 옆에 보시면 허벅지 부분에 살짝 찢어진 거? 요 정도? 화상을 입었다던가, 팔이 찢어졌다던가, 뭐 팔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던가, 뭐 뼈가 부서졌다던가, 전혀. 그냥 그거 하나예요. 다리에 살짝 상처 난 거? 어디에 긁힌 듯하게 허벅지에 상처 난 거? 그런 정도의 부상만 입은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걸까요? 하늘에서 비행기가 공중 폭발했어요. 그리고 6,400m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했어요. 90명이 넘는 승객들이 죽었습니다. 혼자 살았어요. 허벅지가 살짝 무언가에 긁힌 정도의 부상만 입은 채로. 당시에 이 줄리안 소녀는요, 안전벨트를 한 채로 비행기를 타고 있었대요. 안전벨트를 한 채로 비행기에 딱 타고 있었어. 그리고 폭발 직전에요, 이 줄리안 소녀가 탑승했던 이 좌석 있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비행기 이 좌석만 쪼개지듯이, 내가 이 앉아있는 이 좌석만 쪼개지듯이 따로 비행기랑 분리가 돼서 추락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옆에 화면처럼. 그러니까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맨몸으로 비행기랑 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추락을 한 거예요. 옆에 화면처럼. 옆에 화면에 보시면 제 이야기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요, 6,400m 상공에서 추락을 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공포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중간에 심장마비로 즉사를 한다고 해요.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심장마비로 즉사한대요. 보통 그게 원래 그거래요. 원래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래.
근데 이 줄리안 소녀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추락하기 전에 비행기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났겠지. 비행기 안에서 폭발하기 직전, 비행기가 폭발 딱 할 때쯤에 이미 정신을 잃었어. 이해하셨어요? 이 줄리안 소녀는요, 비행기 안에서 막 기체가 흔들리고 뭐가 빵빵 터지는 소리가 날 때부터 이미 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절을 한 상태에서요, 이 줄리안 소녀가 앉아있는 이 좌석만 쪼개진 거야. 그리고 이 좌석에 맨 몸만 의지한 채로 비행기랑 분리가 돼가지고 땅으로 추락을 한 거예요. 이미 기절한 상태로. 그러니까 공포감을 못 느꼈던 거야. 그러니까 직사를 안 하는 거, 심장마비가 안 오는 거죠. 이미 나는 기절했거든. 거기에다가요, 여러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기절을 한 상태로 6,400m 상공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팍 하고 떨어질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거나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내가 다 터져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6,400m 상공에서 떨어진 거야. 아무리 의식이 없어도 이게 떨어지는 이게 얼마나 속도감이 얼마나겠어요. 근데도 경미하게 허벅지에 부상만 입었잖아. 이 같은 것도 가능했던 이유가요, 이 줄리안 케프케의 소녀가 추락할 때 나무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딱 추락하면서 나무에 하면서 걸린 거야, 몸이. 몇 차례 나무에 몸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이 완화가 된 거라고 해요. 추락할 때 충격이 나무에 걸리면서 완화가 된 거야. 그러면서 되게 경미한 부상만 입게 된 거라고 합니다.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렇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남는다는 게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소녀, 그래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목숨을 건졌어요. 근데 이제 어떡할 거야? 살았어. 아마존에 추락했습니다. 이런 곳에 추락했어요. 살았어요. 이제 어떡할 건데? 이 소녀가 눈을 떴을 때는요, 구조차, 구급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요, 정말 시체들만 널려있고 그냥 비행기 조각들만 널려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두리번거려도 나무들 밖에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없어. 핸드폰도 없어요. 이제 어떡할 거야? 살아있는 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 추락사할 때 추락사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어. 근데 이제 어떡해? 이제 살아남아도 문제잖아요. 이 17살 소녀, 눈 뜨자마자 바로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불렀어요. 당연히 엄마는 보이지 않았고요. 주위에 시체만, 90개가 넘는 시체만 널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이 줄리안 케프케라는 소녀가 아버지가 옛날에 했던 말을 떠올리게 돼요. 이 소녀가 막 울면서 있는데 어떻게 하면서 막 우는데 불현듯이 옛날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했던 말을 떠올리게 돼. 당시에 이 소녀의 아버지는요, 여기 끝에 계시는 분이에요. 한스라고 하는 아버지. 한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생태학자분이십니다. 생태학자분 한스라는 분이세요. 이분은요, 자기 딸, 이 줄리안이 자기 딸이 어렸을 때부터 정글이나 무인도 같은 곳에서 혼자 남았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을 자주 알려주셨었대요. 아버지가 딸한테. 딸아, 무인도나 뭐 이런 정글 같은데 혼자 남게 되면 이렇게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단다, 뭐 이런 거를 예전부터 많이 알려줬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줄리안 소녀는요, 이런 비행기 사고에서 아버지가 어릴 때 자주 해줬던 생존하는 법, 살아남는 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순 없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줄리안 소녀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비행기 안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게 되면 그 지도가 나와요. 비행기 지도. 딱 생각을 합니다. 아, 비행기에서 내가 비행기 지도를 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어느쯤에서 추락을 한 걸까라고 예상을 해. 아, 지금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있던 중에 추락을 했으니까 아마 한 경주쯤에서 추락을 했겠지? 막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경주가 한 이쪽 지역에 있으니까 아, 그럼 내가 북쪽으로 걸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다가 중간에서 추락을 했잖아. 그러면 아마 한 봤을 때 경주를 지나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경주 쪽에서 내가 추락을 했나 보다. 그러면 경주에서 부산은 아마 위쪽으로 더 가야 되니까 북쪽으로 걸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짐작을 하는 거죠. 정확하지 않은데. 그리고 이 소녀는요, 북쪽으로 걸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쪽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사방이 다 숲이야.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여기도 숲이고 저기도 숲이고 여기가 숲이고 그 숲이 그 숲이야. 그런데 동서남북을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죠. 나는 북쪽을 가야 되는데. 옛날에 이 한스라는 이 줄리안 소녀의 아버지는요, 이 줄리안이 어릴 때 정글이나 무인도에서 길을 잃으면 방향을 먼저 잡아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해가 보이면 해가 뜨고 지는 방향으로 알 수 있고, 만약에 해가 보이지 않는다면 나무에 나이테를 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면서 나이테의 간격이 넓은 쪽이 남쪽이고 나이테가 좁은 쪽이 북쪽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줄리안 소녀는 그때 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아빠가 나이테 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나이테를 보고 무인도 정글에서 나무에 나이테를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막 걷다 보니까 또 목이 말라. 그럴 수 있잖아. 탈수 증상이 올 수 있잖아. 그래서 막 걷다 보니까 앞에 조그마한 개울가 같은 걸 발견을 합니다. 물이다. 우리 일반 사람들 같으면 물이다 하고 바로 막 입에다 갖다 대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대요. 우리가 만약 어디 고립이 됐어. 근데 어디에 물이 보여. 무작정 입을 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줄리안 소녀는요, 아버지의 말을 또 떠올려. 옛날에 이것도 아버지가 해준 적이 있는 거야. 예전에 이 아버지가 또 정글에서 혹시나 물이 보이면 아무거나 무턱대서 마셔선 안 된다. 정말 위험한 짓이다. 물이 보이면 그 물을 마시기 전에 갑각류, 그러니까 옆으로 걷는 개라든지 새우, 옆에처럼 갑각류가 사는지 확인을 하고, 새우라든지 갑각류가 사는 물은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줄리안 소녀는요, 갑각류가 살고 있는 물만 마셨습니다. 갑각류가 살고 있는 물만 마셨어요. 그리고 배가 고파지면 이제 아마존에 있는 열매 아니면 바나나 줄기 같은 걸 먹으면서 허기를 채웠다고 해요. 여러분, 낮에는 그렇게 잘 지냈어. 여러분, 낮에는 그렇게 어떻게 버텼어요. 날이 지고 해가 졌습니다. 밤이 됐어요. 밤에 어떻게 할 거야? 밤에 어쩔 거야? 밤에 뱀이라든지 위험한 야생동물들 판치고 있는 정글입니다. 밤에 어떻게 17살 소녀가 어떻게 지내요? 이 소녀는요, 아마존 정글에서 밤까지 혼자서 지내게 되는데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땔감들, 나무들을 막 주워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이거 있죠. 이걸 막 해서 불을 지핍니다. 그렇게 밤을 지세요. 그렇게 밤을 지내요. 이렇게 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또 북쪽을 향해서 몇 날 며칠을 계속 걷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계속 걸어요. 그렇게 아마존을 걸은 지 8일째 되던 날, 나무에 기대서 살짝 잠이 듭니다. 옆에처럼. 그런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다리 한쪽이 너무 아파.
그래서 자다가 눈을 뜹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허벅지 쪽이 살짝 찢어지듯이 상처가 났다고. 자다가 너무 아파서 눈을 뜨니까 그 상처에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다 보니까 구더기가 생긴 거야. 맨 처음에 추락하면서 허벅지에 상처가 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습한 상황에서 계속 방치를 해두니까 그 상처에 구더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구더기 아시죠? 그 진짜 징그러운 구더기. 그게 생긴 거야. 그 상처에. 어떡해. 얼마나 징그러워요. 17살 소녀가. 그러니까 엄청 울었대요. 막 어떻게 하냐고. 엄마 어떻게, 아빠 어떻게 이러면서. 나 여기서 그냥 죽어야 되나봐 이러면서. 그런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막 울고 있는데 그 근방에서요. 오두막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막힌 타이밍이에요. 어떡해 하면서 막 우는데요. 그 근방에서 버려진 오두막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기막히지 않아? 근데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 발견됐던 오두막은 예전부터 버려졌던 오두막이었고요. 그리고 그 오두막에서 버려진 석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버려진 석유. 여러분 이게 진짜 기막힌 타이밍이야. 여러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글이나 아마존에 고립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다쳤어. 다쳐서 여기 구더기가 생겼어. 그런데 소독약이 없어. 그럴 때는요. 이 석유가요. 소독약 역할을 해준대요. 이 버려진 석유든 뭐 쌩쌩한 석유든 이 석유 자체가 소독약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석유를 상처 부위에 부으면요. 병균도 없애지고 소독도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얘기를 이 줄리안 소녀 아버지, 이 한스 아버지가 딸에게 해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소녀는 이 버려진 오두막에서 버려진 석유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구더기가 생긴 허벅지에 부어요. 소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막힌 타이밍이지 않아? 그리고 소독을 끝내고 나서 다시 북쪽을 향해서 계속 걷습니다. 계속 걸어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새떼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새떼. 여러분 하늘에요. 새떼가 우르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근방에 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새떼가 보여 하늘에. 그러면 아, 이 근방에 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그리고 정말 그 근방에서 강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강을 발견을 하게 되면 또 그 강만 잘 따라가면 돼. 그러면 무조건 그 강가 주변에는 마을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당시에 이 모든 말도 이 아버지 한스가 딸에게 해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줄리안 소녀가 새떼를 발견하고 곧이어서 강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강줄기를 향해서 계속 걸었어요. 강줄기를 따라서. 근데 여러분 일주일이 넘게 이 소녀가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기력이 딸린 상황이야. 많이 지쳤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강가를 따라서 걷다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졌어요. 나 그냥 이대로 죽을 건가 봐 하면서 딱 쓰러졌어. 그리고 이 쓰러져 있는 줄리안 소녀를요. 한 마을 주민이 발견을 했습니다. 기막히지 않아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강가를 계속 걸어가다 보면 마을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이 줄리안이 강가를 따라 걷다가 쓰러졌단 말이에요. 정말 다행히 한 마을 주민이요. 나무를 베려고 이 땔감을 구하려고 나무를 베러 아마존 근처에 왔다가 이 쓰러져 있는 줄리안 소녀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조가 됐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줄리안이 구조가 된 날이 1972년 1월 3일입니다. 구조가 된 날이.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가 나고요. 11일 만에 구조가 된 거예요. 11일 만에. 그러니까 이 소녀, 17살 소녀가요.
이 아마존 정글에서요 11일 동안 혼자 버티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6,400m 상공에서 맨몸으로 비행기 좌석, 자기가 앉아있는 좌석만 딱 떼어져가지고 비행기랑 분리가 돼서 6,400m 상공에서 추락했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허벅지에 경미한 부상만 입고 살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박이야. 그런데 아마존 정글에서, 아무것도 없는 정글에서 이 조그만한 소녀가 11일 동안 버텨왔다는 것도 정말 대박입니다. 이것도 정말 대박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벅지에 구덕이 생기니까 오두막이 발견되고, 그 오두막에서 소독약으로 쓸 수 있는 버려진 석유가 발견이 되고, 이런 것도 정말 대박이야. 이 실제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는요 실제로 영화랑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됐습니다. 제가 짧게 보여드린 이 영상들도 이 영화의 한 장면들이에요. 실제 다큐멘터리로도 제작이 됐고요,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대박이죠. 지금 현재 모습이시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를 따라서 생태학자로 일을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이분이 실제 현재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로는 여객기 공중 폭발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그리고 아마존에서 살아남은 줄리안 케프케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를 따라서 생태 쪽으로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대박이지 않아요?